5명이 사망해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어르신이 8명으로 정부는 사망과 백신의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며 예방접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며 윤 총장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윤 총장은 내일 국감에 출석해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자부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444개 파일을 삭제한 것을 두고 삭제된 문건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삭제 지시가 있었는지 밝혀야 할 의혹은 여전합니다. 여당은 소모적 정쟁은 멈춰야 한다고 했고 야당은 관련자를 고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당의 오만하고 뻔뻔한 모습에 절망했다며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당내에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구속과 탄핵에 대해 연내 사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제주 서귀포의 가정집 4곳 수돗물에서 정체불명 유충이 연이어 발견됐습니다. 정수장 여과시설을 통과해 수도관을 타고 가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은 뒤 오늘 하루에만 5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16일 인천의 고교생이 숨진 뒤 전국에서 벌써 9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숨지기 전 대부분 의식을 잃거나 발열, 구토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국은 백신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예정했던 예방접종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독감 백신 공포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대란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오늘 상황부터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숨진 78살 남성은 독감 백신 주사를 맞고 40분 만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파킨슨병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이 남성은 지난 2015년부터 대구의 같은 병원에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왔습니다. 매년 어제 맞았는 해당 의원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였고 이상 반응이 없었던 분입니다. 제주의 60대 남성은 지난 19일 독감 주사를 맞은 다음 날 몸살 증세를 보이다 숨졌습니다. 고혈압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에 명확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역학조사에 지금 이 밖에 서울과 경기도 고양 등지의 사망자를 포함해 오늘 하루 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에서는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은 80대 남성이 숨진 데 이어 70대 여성도 의식을 잃었습니다. 16일부터 오늘까지 사망자들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가 1명, 50대와 60대가 각 1명, 70대와 80대가 각각 2명씩입니다. 질병청은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정부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망자가 속출하자 급히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사망과 독감 백신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예정된 백신 접종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오늘 오전까지 사망이 신고된 6명의 사인과 독감 백신과의 연관성을 논의했습니다. 결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답니다. 이 백신이 어떤 독성 물질을 갖고 있다든가 그런 현상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망자 9명과 같은 백신을 맞은 수만 명 가운데 중증 이상 소견을 보인 사람은 없습니다. 사망자들은 인천과 전북, 대전, 대구 등 접종을 받은 지역도, 의료기관도 모두 다릅니다. 백신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 정부는 때문에 접종을 중단할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감염에 취약한 고령자와 어린이, 임신부들에게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건강이 좋은 날짜에 좀 더 분산된 그런 예약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꼭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당국은 또 이상 반응에 대비하기 위해 예방접종 뒤 의료기관에서 20-30분 정도 머물면서 경과를 관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자, 이렇게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보건당국은 9명의 사망자 가운데 1명이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뒤에 오는 일종의 주사 쇼크 같은 건데 그렇다면 백신과 사망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보건당국의 판단이 틀린 셈이죠. 올해 백신에서 왜 이런 일이 동시에 발생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나필락시스 증상이라는 건 어떤 것인지 노도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보건당국은 독감 백신 접종 뒤 숨진 9명 가운데 유가족들이 반대하는 2명을 제외한 7명은 부검을 하고 있거나 할 계획입니다. 부검 소견을 통해 평소 기저질환이 있던 5명의 사인이 독감 백신과 연관이 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부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저질환이나 아니면 뭔가 다른 질환에 의한 사망인지 아니면 백신에 의한 그 사망인지는 가려져야 하겠죠. 이와는 별개로 보건당국은 1명의 사인이 아나필락시스 쇼크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간의 연계상 2시간 반 또는 17시간 후에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급성기 과민 반응하고 관련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독감 백신 항원에 대해 항체 반응을 일으키면서 급성 호흡곤란과 혈압 감소 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정도가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다만 사망자들은 과거에도 독감 백신을 맞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작년까지 독감 백신 접종 뒤 사망했다고 신고된 사람은 25명입니다. 하지만 백신과의 연관성이 확인된 사람은 1명뿐으로 대부분 기저질환에 의해 숨진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아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맞은 사람도 불안하고 맞지 않은 사람도 불안해합니다. 차라리 독감에 걸리고 말겠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병원에 백신 접종 긴 줄이 오늘은 사라졌습니다. 시민들은 아무 문제 없다는 정부의 장담이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지도 궁금해합니다. 송민선 기자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의료기관. 독감 예방접종을 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건널밭까지 긴 줄이 이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안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좀 또꼴 걸리면 더 손해니까. 이 의료기관에서만 하루 2,000명에 달하던 예방접종자가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매스컴에서 사망 소식이 계속 전해지면서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역대급으로 진짜 오늘이 최고 없는 날인 것 같아요. 시민들 가운데는 백신에 문제 없다는 정부 발표를 믿기 힘들다며 접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답답하지. 왜 그렇게 사망자가 지금 계속 나오면은 정부의 불신이 좀 있지 자꾸. 코로나19 동시유행을 생각하면 독감 예방접종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자꾸 뭐 맞아가지고 사람은 죽어나가고 또 뭐 자꾸 코로나하고 겹치고 이래가지고 맞아야 되는데 안 맞을 수도 없고 막 이런 게 불안한 거죠. 오늘까지 예방접종을 한 사람은 국민 3명 중 1명 꼴인 1297만 명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사망자 9명은 대부분 60세 이상으로 이들이 맞은 백신은 정부 조달 무료 접종 백신입니다. 5개 회사가 제조한 각각 다른 제품이어서 특정 백신에 문제가 있다고 볼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4가 백신을 고령자들에게 대대적으로 무료 접종한 게 올해가 처음이라는 게 차이라면 예년과의 차이입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망자 9명이 맞은 백신은 SK바이오 스카일셀플루, 보령플루 에이테트라 등 모두 9개 제품입니다. 맞은 백신이 다 다른데 모두가 정부 조달 백신이라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정부 조달에 참여한 제약사는 7곳입니다. 이들 백신은 달걀을 활용해 생산되는 유정란 백신과 동물 세포를 이용한 세포 배양 백신 2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2종류 백신에서 모두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제품 명도 다르고 제조 번호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의 제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백신 자체의 어떤 구조적인 그런 원인은 아니다라고. 정부 조달 백신의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 4가 백신이라는 겁니다. 4가 백신은 한 번 접종으로 4종류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인데 어르신들에게 대대적으로 접종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혹시 고령층에서는 이 사가 백신이 상가 백신하고 좀 다르게 과민 반응을 좀 더 유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요. 하지만 정부는 3가와 4가 백신의 안정성에 차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가을 들어 독감 백신을 접종한 1297만 명 가운데 신고된 이상 반응은 모두 431건으로 대부분 국소 반응, 알레르기, 발열 등 경증이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접수된 이상 반응은 200건에도 못 미쳤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그래도 용기 있게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좀 더 기다려봐야 하는지 아니면 올해는 아예 맞지 않고 버티는 게 좋은지 판단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때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의 천은미 교수께 자세히 좀 물어보도록 하죠. 자, 어서 오십시오. 자, 걱정이죠. 뭐 물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 과거에 이런 일은 없었던 거죠? 네, 너무 좀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의 사망 사례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특히나 17세 소년 같은 경우는 보고된 바가 전혀 없고 건강한 경우는 사실은 독감 백신이나 일반 백신을 맞으셔도 대부분 큰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당국에서는 대부분 기저질환, 특히 이제 고혈압 같은 게 있는 분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실제로 기저질환과 백신의 어떤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유는 기저질환자, 고령자라든지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감 백신을 맞습니다. 그런데 기저질환자이기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기존에 어떤 이런 백신에 알러지가 있던 사람이라든지 백신을 맞고 나서 부작용이 있던 경우 그리고 심각한 부정맥 같은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올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독감 백신을 건강한 상태에서 맞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들을 보면 물론 지금까지 드리는 질문은 뭐 확실치 않다는 전제하에 드립니다만 대부분 연세가 많은 분들인데 지금 이분들이 무료 접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것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무료 접종을 이제 하시는 군이 지금 그 나이신데 사실은 너무 짧죠. 일주일 이내에 지금 정도 되셨는데 접종하신 지가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조금 사례가 있으셔서 정부 당국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부검이나 다른 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검사한 후에 발표를 해 주셔야 국민들이 조금 안심하고 접종을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7케이스는 이제 부검을 진행 중이거나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정부 대책회의에서는 백신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 맞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제 단언적으로 발표를 거의 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그 검사나 이런 상태에서 백신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개별 차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몸이 좋을 때 맞으면 항체 형성도 잘 되고 부작용이 없는데요. 몸이 좀 피곤하거나 열감이 있을 때 백신을 맞게 되면 분명하게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은 건강한 상태에서 열도 없고 감기 증상도 없고 다른 그런 증상이 없을 때 맞고 나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해야지 활동을 하거나 무리를 하게 되면 발열이 나거나 부작용이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낮에 공부를 좀 해보니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독감 백신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빨리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전형적인 부작용은 상당 며칠 뒤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그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빨리 사망하는 경우 이거는 독감 백신의 알려진 부작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네, 보통 이제 독감은 우리가 그 맞은 부위가 아프거나 심하다고 해도 이제 미열이 나거나 두통, 근육통 이런 게 있다가 하루 이틀 면 대부분 좋아지고요. 말씀하신 심각한 부작용으로 연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거는 우리가 아나필락시스라든지 그다음에 길리안바레 증후군 그래서 2009년도에 그 연관관계로 사망 사례로 보고된 것이 그 길리안바레 증후군에 의해서 나중에 마비 증상으로 폐렴이 오셔 사망하신 경우죠. 그 경우 2개 이외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중한 합병증이라고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는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2주일 동안 정부가 조사를 해서 맞아도 별 문제 없겠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게 자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는 사실 유통의 이런 문제라든지 백색 입자에 같은 그런 문제는 발생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유통의 문제가 생기면서 또 백색 입자가 생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백신 재개를 한 경우에 지금 사망자가 짧은 기간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 불안감도 지금 많이 형성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결과에 대해서 빨리 정확한 발표를 해 주셔야만 이 문제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러다가 백신 접종 시기를 놓쳐서 이제 우리가 당초 걱정했던 것이 이제 이른바 더블 팬데믹, 코로나와 백신 독감 유행이 함께 오는 이런 경우인데 이럴 걱정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 독감 백신의 유행 맞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독감은 일정 부분의 국민들이 맞게 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서 취약계층을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독감 백신을 적절한 시기에 못 맞게 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보통 독감은 11월 중순부터 12월에 유행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11월 중순까지만 접종을 해 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독감 백신보다 저는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항상 마스크나 개인위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고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는 것이 지금은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기다리시겠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백신을 맞으시겠다면 좀 유의해야 할 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정부의 결과를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독감을 맞기 전에는 반드시 몸 상태가 좋을 때 맞으셔야 되고 맞고 나서도 병원에서 한 15분, 30분 정도 기다리셔서 혹시 다른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백신을 맞은 날에는 샤워를 하시거나 힘든 일이나 운동을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빨리 좀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서 좀 국민들의 걱정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화 여대 목동병원의 천원미 교수님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오늘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SNS에 윤 총장과 대검찰청을 공개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야당과 언론에 대해서는 국민을 기망한 대검찰청을 먼저 저격하라고 했습니다. 추 장관이 뭘 노리고 있는지 변재영 기자가 분석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오늘 아침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고지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라임 관련 검찰 수사에서 대검찰청이 국민을 속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향해선 중상모략이라고 화내기 전에 성찰과 사과를 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언론을 향해선 사기꾼의 편지로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비난하기 전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저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거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주장과 조사 내용을 들었습니다. 김 전 회장 조사에서 여권 정치인에 대한 피의 사실도 언론에서 마구 나왔지만 야권 정치인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은 지검장 대면 보고에 그쳤고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대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수사지휘권 발동의 책임이 윤 총장과 대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윤석열 총장을 향한 추미애 장관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을 지지하자는 움직임이 세력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 수십 개가 등장하는가 하면 한 현직 부장검사는 실명으로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서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총장님 응원합니다. 윤석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대검찰청 정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 수십 개가 등장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윤 총장 가족 수사까지 지시한 데 대한 반발의 성격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추 장관의 이번 수사 지휘권 행사가 도를 넘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검찰총장이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을 3일 만에 확인하는 궁예의 관심법 수준의 감찰 능력에 놀랐다고 추 장관을 꼬집었습니다. 또 추 장관을 직접 겨냥해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선 현역 정치인이 법무장관에 임명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수사 지휘권 발동 이후 SNS를 통해 윤 총장을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 관계자는 추 장관이 사실상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내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윤 총장이 출석할 예정인데 직접 입장을 밝힐지가 관심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옵티머스 펀드에서 빠져나간 돈 가운데 일부는 아직 출처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한 가지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재현 대표가 한 유아용품 업체를 통해서 해외로 비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옵티머스 경영진들이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업체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옵티머스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 씨는 김재현 대표가 유아용품 A 업체를 통해 돈을 해외로 빼돌린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남편이자 옵티머스 사내이사였던 윤모 변호사도 A 업체가 여러 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업체는 미국과 프랑스 등의 유아용품을 수출하는데 대표는 전직 검찰 수사관 D씨입니다. D씨는 김 대표의 로비 창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A 업체가 옵티머스의 해외 비자금 통로로 쓰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옵티머스라는 이름의 쌍둥이 법인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옵티머스 법인의 대표는 한국 옵티머스 최대 주주이자 옵티머스 고문단인 양호 전 나라은행장인데 펀드 환매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올해 2월엔 김재현 대표도 임원으로 등록했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가 미국 법인을 이용해 자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외 공조 수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월성 원전 폐쇄를 결정하면서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원전 1호기 감사 결과를 두고 논란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거라며 공세에 나섰는데 여당은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자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김도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월성 1호기가 언제 멈추냐는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3,700억 원이 날아갔다며 퇴임 이후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사적인 책임 또 퇴임 이후에라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감사 방해에 대해 관련자 모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최재형 원장이 감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저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원이 조기 폐쇄의 타당성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평가를 유보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 감사원장이 친여 성향의 감사위원과 타협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소신을 지켰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옵티머스 라인 펀드를 부실 감독한 금감원 감사에서 최 감사원장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지난 4월부터 공석인 감사위원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임명권자와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이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와대는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추천했고 여전히 유효한 카드라는 입장인데 최 감사원장이 중립적인 제3의 인사를 임명 제청할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어제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 결과 가운데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400개 넘는 원전 폐쇄 관련 문건을 감사 전날 삭제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또 윗선의 지시는 없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징계 요구만 하는 건 타당한 조치였는지 여러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자료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감사원이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는 것이고 이건 이제 수사에 맡기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주도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A국장과 직원 B씨의 비위 행위 등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낼 예정이라고 했죠. 예.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A국장은 지난해 11월
컴퓨터, 이메일,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삭제를 지시를 했고 직원 B 씨는 감사 전날인 지난해 12월 1일 일요일인데도 심야의 사무실에서 문서 444건을 삭제한 사실이 어제 감사원 발표에서 드러났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국가 공문서를 함부로 파기한 셈이 됐는데 이런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까? 네, 감사원법 51조엔 감사 거부, 자료 제출 요구 불응, 감사 방해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건의 성격에 따라 공공기록물법 위반 소지도 있죠. 일단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까? 감사 자료엔 이들이 삭제 동기에 대해서 밝힌 내용은 없습니다. 단 산업부는 입장문을 내고 이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본인 PC에서 자료를 삭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윗선의 개입이 없었다는 주장인데요. 야당은 이를 강하게 반박하죠. 사실상 이 고발당하는 공무원들도 억울한 점이 있을 겁니다. 수사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것이 있으면 누구로부터 누가 몸통이고 어떻게 해서 피할 수 없이 이런 위법한 과정으로. 야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들어보실까요? 국장선에서 될 것인지 배후 세력이 누군지 조사가 돼야 되겠죠.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죠. 공무원들이 감사받기 전날 그것도 휴일 밤에 자발적으로 나와서 문서를 파기했다. 이거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합니까? 네, 탈원전 주요 쟁점, 에너지 전환, 이해관계자 동향 등의 문건들이 삭제된 걸로 밝혀졌죠. 총 444건 중 120건은 감사원이 복구에 실패를 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전부 밝혀질지 여부도 관심이죠. 예, 더 윗선의 지시는 없었는지 그리고 이 문서가 복구됐을 때 어떤 책임질 내용이 들어있는지 이것도 이제 분명히 규명돼야 할 문제들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엿새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기존에 벌어진 집단 감염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코호트 격리 중인 경기 광주 재활병원에서는 오늘만 3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누적 확진자가 10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격리 중에 병원 안에서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코호트 격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경기 광주의 한 재활병원입니다. 지난 16일 간병인과 보호자 등 17명이 확진되면서 코호트 격리된 곳입니다. 이 병원에서는 오늘 직원과 환자 등 3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네, 32명이 한 번에 지금 공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1명, 32명, 그래서 33명. 재활병원의 첫 확진자였던 간병인의 아들과 손녀 등 강원 홍천 거주가족 2명도 감염됐습니다. 병원 관련 확진자는 모두 103명으로 늘었습니다. 코호트 격리 조치 이후에도 1인 1실이 아닌 다인실로 운영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신체 접촉이 많은 재활병원의 치료 과정에서 빠르게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재활병원, 요양병원 혹은 복지시설 같은 곳들은 매우 밀접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일 핵심은 종사자들의 건강관리입니다. 충남 천안에서는 오늘 11명이 무더기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는 지역 내 N차 전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에서는 서울 확진자 가족과 접촉한 여성 2명이 오늘 추가 확진됐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모두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기대합니다만 이 현장 상황은 녹록지 않은 건지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죠. 이 한 중소기업이 대기업만 믿고 20억 원대 설비를 투자했는데 해당 대기업이 일일 단위로 소량 주문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중소기업 폐업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양쪽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10여 년 전 대기업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아트라스 BX와 배터리 부품 납품 거래를 시작한 중소기업 한성인텍. 단가가 낮게 책정됐지만
대기업 거래라 거의 매년 적자를 감수하고 버텼다고 주장했습니다. 적부상용 한전에서 독점하니까 아마 매출액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까지 조금 이제 참고해준 거 고맙습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3년 전 대량 발주를 기대하고 20억 원을 들여 기계 10대까지 증설했습니다. 한국 아트라스 BX 측은 증설 현장 감사까지 했다는데 우리도 공정감사했죠. 하지만 대량 발주는커녕 하루 단위 등 소량 주문을 계속해 적자만 더 쌓였습니다. 한 번 올려서 10,000개 정도 찍어야 돼. 어떤 건 4개를 찍으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나중에 6억 원대 주문 의사도 내비쳤지만 6억 5천까지는 도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6억 5천을 일단 6년 만까지 가고 나머지는 또 1년 후라고 그랬죠. 갑자기 번복하고 거래 중단을 통보해왔습니다. 결국 한성인텍은 40여 년 만에 폐업했고 그동안 피해액은 모두 7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한성인텍과 한국 아트라스 BX의 분쟁으로 공장이 문을 닫은 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직원 45명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한국 아트라스 BX는 이와 관련 한성 측에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는 건 인지했지만 관여하지는 않았고 대량 주문도 보장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의가 곧 진행이 될 사안이라 국회는 22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를 불러 이 문제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공기업들이 현 정부 들어서 자회사를 만들어 왔죠. 그런데 이렇게 만든 자회사 임원의 거의 전원이 해당 공기업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회사가 상급기관 낙하산용으로 전락한 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 이뮤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국전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만든 자회사는 3곳입니다. 3곳 모두 사장은 한전 퇴직자 출신으로 이 가운데 2명은 한전을 퇴직한 다음 날 자회사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석유공사와 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부 산하 공기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만든 자회사는 모두 19곳. 이들 자회사의 임원 28명 중 27명이 모회사 출신입니다. 전문성이라든가 모기업과의 어떤 소통 문제?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애초 취지에 벗어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만든 자회사가 이 공공기관 임원들의 자리 나눠먹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공기업들이 자회사 19곳에 몰아준 수의계약도 2018년 이후 220건, 1조 원에 달합니다. 기존 경쟁이차에 비해 낙찰률이 올라가 비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방망 경영이 되고 모기업의 비용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한테 비용이 전가될 거거든요. 산업부 산하 4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해 기준 195조 8천억 원으로 2년 새 약 23조 원이 늘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불과 3개월 전 수도권에서 수돗물 유충 파동이 일었는데 이번엔 제주에서 유충 발견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유충은 정수장 여과 시설을 거쳐서 가정으로 흘러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흰색 여과지에서 가늘고 긴 모양의 유충이 발견됩니다. 서귀포 강정 정수장에서 나온 유충입니다. 이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주택에서도 비슷한 유충이 나왔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사흘 동안 수돗물 유충 발견 신고는 9건에 이릅니다. 아무래도 찝찝하죠. 이게 먹는 물이랑도 연관되고 애기들 목욕시키고 또 세탁기도 그 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제주도는 강정 정수장의 취수 원인 강전천에서도 같은 유충을 발견했습니다. 유충의 종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태풍으로 강전천 물이 넘치면서 정수장으로 유충이 유입됐고 여가시설을 통과한 유충이 가정집까지 흘러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래나 이런 오염물질에 있는 유충들이 생성이 돼버린 거죠. 그 물들이 내려오면서 계속 이 강정천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강정 정수장은 서귀포시 일대 2만 3천여 세대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당분간 수돗물을 먹지 말 것을 당부하고 주민들에게 생수를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내릴 방침을 내놓으면서 투자자 반발이 계속되고 있죠. 급기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해임 청원이 올랐는데 홍 부총리의 답은 내일쯤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입장을 고수할지 후퇴할지 김주영 기자가 현재 분위기 취재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해임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14만 명 넘는 국민이 동의했습니다. 홍 부총리가 내년부터 주식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이는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한 반발입니다. 소액 투자자들도 미리 매도 행렬에 이제 참여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매도에 매도, 하락에 하다 보면 패닉이 시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무섭고. 반발이 커지자 야당 의원 16명은 아예 법으로 대주주 기준 10억 원을 명시하자고 발의했습니다.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3억 원이라고 하는 과세 금액 기준을 고집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일단 대주주 3억 원 방침을 유지한 채 가족 합산 과세만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건 뭐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게 아니고 2017년 하반기에 결정이 된 사안입니다. 청와대가 대주주 기준 10억 원을 유지할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정부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논란의 불길이 투자자에서 정치권까지 번지면서 내일 열리는 기재위 종합국감에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에 대해서 연내에 사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동안 당내 중진들의 반발로 시점을 미뤄왔는데 탄핵 사태 이후 이탈했던 지지층의 마음을 되돌리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연내에 매듭 짓겠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내 반발 기류가 만만치 않아서 또 새로운 당내 분란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김종인 위원장의 광주 무릎 사과는 깜짝 카드였습니다. 여야 지지율 역전에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연내 사과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일단은 우리가 명확하게 청산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변함이 없어요.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연내에 그런 짓을 할 수도 있지 않나는. 비대위 한 관계자는 당초 재판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사과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김 위원장이 그제 다시 이 문제를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진들은 중도 확장보다 보수 재건이 먼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당 상임 고문단으로부터 야당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받은 것도 보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중진 의원들과의 공개회의 석상에선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를 놓고 충돌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곱셈 정치를 해야 할 때입니다.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민주당과 함께 망할 수도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당내 비판에 대해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된다며 임기가 끝나는 내년 보궐선거까지는 중도 확장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정치권 뉴스는 금태섭 전 의원의 민주당 탈당 소식입니다. 연이은 소신 발언으로 당 지지자들과 갈등을 빚어왔는데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결국 탈당계를 낸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편가르기와 오만, 내로남불에 절망했다며 다시 한번 쓴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합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단은 선을 그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오늘 오전 팩스로 탈당계를 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수처법 표결 때 기권표를 던진 일로 징계 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달 만입니다. 금 전 의원은 SNS에 민주당은 예전의 겸손함과 소통 문화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며 국민을 대립시키는 편가르기,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모습에 절망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탈당에 대해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충고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당 지지자들은 함께해서 더러웠다. 이제 만나지 말자는 등의 비난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금 전 의원처럼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했던 김남국 의원도 침 뱉고 떠나는 철새 정치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권에선 야당행 가능성이 거론됐고 탈당과 관계없이 가끔 만나기도 했던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볼 수는 있어요. 진중권 전 교수는 금 전 의원이 서울시장에 나오면 찍겠다고 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더 반성해야 할 당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앞으로도 정치 행보는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과거 공수처법 처리 때 기권을 해서 징계를 받기도 했고 조국 추미애 사태 때도 잇따른 소신 발언으로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고 지지자들로부터 맹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 전 의원의 탈당이 우리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금 전 의원의 과거 소신 발언에 맞춰보겠습니다. 공수처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던 지난해 말 금태섭 의원은 민주당의 당론과 달리 정부의 공수처안에 반대 입장이었죠.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판사, 검사, 또 정치인들을 계속해서 살피게 됩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정치인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본회의에서도 당론을 거부한 채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비난이 쏟아졌고 징계까지 받자 공개적으로 반발했죠. 네,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일입니다. 조국 당시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금 전 의원은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졌다는 것은 공정함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큰 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소신 발언 탓인지 여권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에 시달리기도 했고 당내에서도 껄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지난 총선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죠.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선거로 치를 수는 없습니다. 최근엔 황희 의원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복무 의혹을 증언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하며 비판하자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정신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김용민 의원이 자신을 조국 돌만이라고 지칭한 진중권 전 교수를 고소하자 김 의원을 향해 아직도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러라고 사람들이 촛불을 든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죠. 금 전 의원의 탈당 자체가 토론과 비판이 사라진 당내 소신 발언을 수용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활발한 토론과 비판 정신을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됐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코로나 백신 출시 전 임상시험 최종 단계에서 연구를 중단했던 몇몇 제약사들이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건강한 사람을 코로나에 감염시킨 뒤 면역 반응을 분석해서 백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서 윤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왜 감염시키냐는 거죠. 이 내용은 박소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HCT 휴먼 챌린지입니다. 인간의 도전이라는 표현 그대로 비감염자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입하고 그때부터 몸속에 생성되는 항체와 면역 반응을 분석해 백신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내년 초에 18살부터 30살 사이의 건강한 남녀 중에서 자원자 19명을 뽑습니다. 시간도 단축하고 백신의 부작용도 줄여줄 거라고 영국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By taking that small risk on myself, I can, potentially protect thousands of other people from, having to be infected without consenting to it. 참가자에게는 6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치료제가 없는 질병에 마루타를 뽑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정부는 보건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윤리 규정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the volunteers must have full consent and they must select the volunteers in order to minimize their risk.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에서 3상 임상을 재개했는데 화이자는 연말까지 개발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는 4,100만 명을 넘겼고 113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황청 근위대 등 주변 인물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교황은 처음으로 대중행사에서 마스크를 썼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코로나로 취소까지 고려했던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개폐막식 등 레드카펫 행사는 취소됐지만 수준급 영화들이 대거 출품돼서 영화제 품격을 높였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세계적 스타들이 레드카펫을 밟으며 한자리에 모이는 개막식 행사. 하지만 올해는 해외 영화인 초청도 없고 행사장은 텅 비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날짜 연기와 취소까지 거론되는 우여곡절 끝에 개막했습니다. 개폐막식, 레드카펫 행사 등 대면 행사 없이 규모를 축소해 영화 상영 위주로 진행합니다. 영화를 선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이 어려운 시기에 국제영화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판단되어서 철저한 방역을 위해 상영관은 6개로 한정했고 상영작 192편을 1회씩만 상영합니다. 좌석수는 25%로 제한했는데 온라인 예매 경쟁이 치열해 주요 작품 상당수는 이미 매진됐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선 칸 영화제 선정작 23편을 비롯해 세계 주요 영화제 수상작 등 여러 화제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Festival de Busan et qui continue d'être cette terre bénie de cinéma. Et la Corée est une terre bénie de cinéma. La Corée. 극장마다 같이 함께 어깨를 맞대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제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화려한 행사는 없지만 관객들은 차분하게 영화를 관람하며 열흘간 축제의 첫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이 11년 만에 국내 프로배구 정규리그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지난달 결승 패배를 안겼던 GS 칼텍스를 상대로 깔끔한 서력에 성공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4,211일 만에 귀환. 배구 여제의 V리그 복귀전은 말 그대로 혈전이었습니다. 김연경이 상대 외국인 선수 러츠의 스파이크를 가로막으며 연속 득점하자 러츠 역시 블로킹으로 김연경을 주저앉힙니다. 치열한 듀스 접전 끝에 서브권을 얻은 김연경. 강렬한 눈빛으로 상대 코트를 노려보더니 그대로 서브 에이스로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세트 듀스 싸움도 흥국생명이 가져갔습니다. 김연경이 전매 특허 대각 스파이크에 서브 에이스까지 이어가자 이재영도 재치 있는 연타로 지원했습니다. GS 칼텍스는 특유의 열정 배구로 반격했습니다. 3세트 6점 뒤진 상황. 무려 7연속 득점으로 기어이 듀스를 만들더니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4세트 세터 이다영의 장기 다이렉트 공격과 김연경의 서브 에이스가 또 폭발하며 그대로 게임 종료. 김연경은 서브 에이스 4개를 묶어 25득점하며 팀의 서력전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 선수 루시아도 27점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도왔습니다. 러치를 피하면은 또 수비가 있고 또 수비를 피하면 또 러치가 있고 힘들고 좀 짜증나기도 했긴 했는데 어쨌든 후반에 조금씩 풀리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코보컵 결승 패배를 되갚아준 흥국생명은 기분 좋은 승리로 통합 우승을 향한 첫 발을 뗐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영화 판도라는 지진으로 원전이 폭발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방사능에 희생되는 재앙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로부터 과학적 근거와 개연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영화 속 지진 규모와 원자로의 폭발 압력보다 우리 원전의 방어 능력이 훨씬 크고 2중, 3중으로 둘러친 안전설비도 무시됐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영화의 모티프가 된 후쿠시마 원전 폭발 때 방사능에 쏘여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1,600명이 숨진 것이 방사능 때문인 것처럼 세상에 잘못 퍼져나간 겁니다. 아무리 끔찍한 현실을 바탕으로 했다고 해도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 허구와 현실을 분간하지 못한다면 곤란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눈물을 흘리며 영화 판도라를 관람한 뒤 말했습니다.
원전 건설을 막고 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 물론 영화 한 편을 보고 탈원전을 결심한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만 대통령의 이 발언은 두고두고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가이드라인처럼 인식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에 관한 당초 산업자원부 보고서는 2년 더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에 즉시 가동 중단으로 바뀌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되느냐는 대통령의 발언을 당시 백운규 장관이 전해 듣고 보고서를 고치도록 했다는 거죠.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도 정부가 관여해서 불합리하게 낮게 계산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산자부 공무원들이 감사 전날 주말 한밤중에 400건 넘는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부터 조기 폐쇄를 재촉했는데 이 모든 일들에 청와대가 무관하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자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책임자 누구도 고발하지 않은 채 공무원 2명의 징계만 요구했습니다. 폐쇄 자체의 옳고 그름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 결과를 내놓기도 전에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이라고 공개적으로 토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석 달 동안 얼마나 심한 압박과 방해가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말일 겁니다. 원전이든 탈원전이든 집권 세력의 철학에 따라 선택하고 선거로 심판을 받는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책임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잘못된 판단을 숨기기 위해 공무원까지 동원됐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감사원은 잘못된 확정 편향으로 만들어진 탈원전의 신화가 어떤 모순을 품고 있는지 세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다만 그 판도라의 상자를 완전히 열어젖히는 일은 후대에 맡겼을 뿐입니다. 10월 21일 앵커의 시선은 열다 만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오후 들어 미세먼지가 줄어들긴 했지만 내일 다시 나빠지겠습니다. 어제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와 스모그가 함께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한반도를 지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비말 마스크가 아닌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라고요. 모레부터는 먼지가 해소되겠습니다. 남부 지역의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에서는 내일 새벽에 빗방울 수준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서울이 18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지만 모레부터는 날이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토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21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